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린은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해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린은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해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리는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보상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조금씩 무너졌고 혜린은 그날 이후 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혜린이 서도윤과 얽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다. 산비탈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숙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혜리는 젖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친척집 문을 두드렸고 이웃집 대문을 흔들었고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 핑계,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우리도 요즘 힘들다. 밤중에 차를 어떻게 내냐. 전에 빌려간 돈도 못 갚았잖아. 그 말들은 빗물보다 차갑게 혜린의 얼굴을 때렸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서도윤이었다. 장터 뒤편 빈 창고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남자. 낮이면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벤치에 앉아 있던 남자. 아이들이 뒤에서 바보형이라고 놀려도 멍하니 웃기만 하던 남자였다. 그는 혜린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혜린은 처음에는 그를 밀쳐내려고 했다.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등에 업었다. 비에 젖은 산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가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혜린이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자 그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 얼굴이나 가려요. 찬비 맞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날 혜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만 붙잡고 있었기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정성군 보건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간호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최소한의 처치비와 이송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혜리는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다발을 꺼냈다. 오래된 봉투 안에는 5만 원권과 10,000원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산대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말했다. 우선 이걸로 해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마련하겠습니다. 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던 남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내놓는지 알 수 없.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해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해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해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해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해린을 향하고 있었다. 해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해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해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보상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조금씩 무너졌고 혜린은 그날 이후 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혜린이 서도윤과 얽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다. 산비탈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숙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혜리는 젖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친척집 문을 두드렸고 이웃집 대문을 흔들었고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 핑계,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우리도 요즘 힘들다. 밤중에 차를 어떻게 내냐. 전에 빌려간 돈도 못 갚았잖아. 그 말들은 빗물보다 차갑게 혜린의 얼굴을 때렸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서도윤이었다. 장터 뒤편 빈 창고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남자. 낮이면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벤치에 앉아 있던 남자. 아이들이 뒤에서 바보형이라고 놀려도 멍하니 웃기만 하던 남자였다. 그는 혜린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혜린은 처음에는 그를 밀쳐내려고 했다.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등에 업었다. 비에 젖은 산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가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혜린이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자 그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 얼굴이나 가려요. 찬비 맞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날 혜린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만 붙잡고 있었기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정성군 보건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간호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최소한의 처치비와 이송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혜리는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다발을 꺼냈다. 오래된 봉투 안에는 5만 원권과 10,000원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산대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말했다. 우선 이걸로 해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마련하겠습니다. 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던 남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내놓는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그날 이후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도윤이 오해린 모녀의 병원비를 냈다. 돈도 없는 남자가 빚을 내서 도와줬다. 그러니 혜린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말은 처음에는 동정처럼 시작됐지만 곧 강요가 되었다. 특히 혜린의 외숙모는 노골적이었다. 외숙모는 병원 복도에서 혜린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내 어미 살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도윤이가 어떤 놈이든 간에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여자 혼자 병든 어미 붙잡고 얼마나 버틸래? 차라리 그 집으로 들어가. 그래야 우리 집안도 더는 내 지만진다. 혜리는 그 말에 분노했지만 외숙모의 눈빛은 이미 친척의 눈빛이 아니었다. 귀찮은 짐을 밀어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숙은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혜린아,
안 된다. 내 인생을 왜 내 병 때문에 버리니?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다. 혜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혜린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그녀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었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보상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조금씩 무너졌고, 혜린은 그날 이후 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혜린이 서도윤과 얽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다. 산비탈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숙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혜리는 젖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친척집 문을 두드렸고 이웃집 대문을 흔들었고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 핑계,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홀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아.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홀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보상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조금씩 무너졌고, 혜린은 그날 이후 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혜린이 서도윤과 얽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다. 산비탈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숙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혜리는 젖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친척집 문을 두드렸고 이웃집 대문을 흔들었고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숨, 핑계,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우리도 요즘 힘들다. 밤중에 차를 어떻게 내냐. 전에 빌려간 돈도 못 갚았잖아. 그 말들은 빗물보다 차갑게 혜린의 얼굴을 때렸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서도윤이었다. 장터 뒤편 빈 창고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남자. 낮이면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벤치에 앉아 있던 남자. 아이들이 뒤에서 바보형이라고 놀려도 멍하니 웃기만 하던 남자였다. 그는 혜린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혜린은 처음에는 그를 밀쳐내려고 했다.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등에 업었다. 비에 젖은 산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가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혜린이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자 그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 얼굴이나 가려요. 찬비 맞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날 혜린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만 붙잡고 있었기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정성군 보건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간호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최소한의 처치비와 이송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혜리는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다발을 꺼냈다. 오래된 봉투 안에는 5만 원권과 10,000원권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산대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말했다. 우선 이걸로 해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마련하겠습니다.
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던 남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내놓는지 알 수 없었다. 도유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그날 이후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도윤이 오해린 모녀의 병원비를 냈다. 돈도 없는 남자가 빚을 내서 도와줬다. 그러니 혜린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말은 처음에는 동정처럼 시작됐지만 곧 강요가 되었다. 특히 혜린의 외숙모는 노골적이었다. 외숙모는 병원 복도에서 혜린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내 어미 살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도윤이가 어떤 놈이든 간에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여자 혼자 병든 어미 붙잡고 얼마나 버틸래? 차라리 그 집으로 들어가. 그래야 우리 집안도 더는 내 지만진다. 혜리는 그 말에 분노했지만 외숙모의 눈빛은 이미 친척의 눈빛이 아니었다. 귀찮은 짐을 밀어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숙은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혜린아, 안 된다. 내 인생을 왜 내 병 때문에 버리니?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다. 혜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혜린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그녀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었다. 자신이 흔들리면 어머니가 죄책감에 더 빨리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혼례 날짜가 잡혔다. 식장도 없었다. 마을회관 옆 작은 식당에서 국수 몇 그릇을 놓고 양가라고 부를 것도 없는 몇몇 친척과 이웃이 모였다. 축가도 사진사도 예물도 없었다. 혜리는 낡은 흰 원피스 위에 외숙모가 빌려준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고 도유는 어딘가에서 얻어온 듯한 검은 양복을 입었다. 양복 소매는 그의 손목보다 짧았고 셔츠 깃은 누렇게 발에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었다. 어떤 노인은 술 기운에 혀가 꼬인 채 말했다. 도윤이도 장가를 가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또 다른 아주머니는 혜린을 보며 안쓰러운 척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여자가 성실하니까 저 집도 좀 사람 사는 꼴이 되겠지. 혜린은 그 모든 말을 삼켰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국수만 젓가락으로 뒤적였다. 그는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어색해 보였다. 혜린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정말로 세상에 짓눌려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부류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다만 자신은 버티려고 애썼고 그는 포기했을 뿐이라고 여겼다. 혼례가 끝난 뒤 혜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정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딸의 손을 놓지 못했다. 혜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올게. 약 시간 맞춰 먹어야 해. 내가 적어둔 종이 그대로 보면 돼. 정숙은 딸을 붙잡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혜리는 끝내 울지 않았다. 울면 못 갈 것 같았다. 도유는 문 밖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마을 길은 이미 어둑했고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혜리는 도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왜 병원비를 내줬는지, 왜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앞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윤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오래전 광부들이 살던 사택 일부를 고쳐 만든 집이라고 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녹이스럽고 마당의 담장은 절반쯤 허물어져 있었다. 부엌에는 오래된 연탄난로가 있었지만 제대로 쓰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 낮은 밥상 하나,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혜리는 그 풍경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기대한 것이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곳이라면 자신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이불과 작은 담요를 꺼냈다. 그리고 방 한쪽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것을 펴기 시작했다. 뭘 하는 겁니까? 도윤이 물었다. 낫과 같은 힘없는 말투였다.
혜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잘게요. 침대는 당신이 쓰세요. 왜 바닥에서 잡니까? 그게 편해요. 사실 편할 리 없었다. 하지만 혜리는 그와 같은 침대에 누울 생각이 없었다. 서류 한 장 없이, 마음의 준비 하나 없이, 그저 빚과 병원비 때문에 묶인 결혼이었다. 그녀는 아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 그 이름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윤도 그런 그녀를 이해하리라 생각했다. 그는 마을에서 늘 기운 없는 사람처럼 굴었으니 적어도 억지로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아닐 것 같았다. 그래서 혜리는 담요를 펴며 마음속으로 하루만 버티자고 생각했다. 내일은 어머니에게 가고 모레는 일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루씩 견디면 된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술기운도, 멍청한 웃음도, 남의 눈치를 보는 흔들림도 없었다. 혜린이 얼어붙은 사이, 도윤은 방안 전등줄을 한 번 당겨 불빛을 조금 더 밝게 했다. 희미했던 얼굴 윤곽이 선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놀리던 남자가 아니었다.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춘 채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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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빛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유는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유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줄일 약봉지만이 있었다. 혜리는 정선읍의 작은 농산물 선별장에서 일했다.
봄에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을 다듬었고 여름에는 감자 상자를 나르고 가을이면 사과와 옥수수를 포장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시장 반찬가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마디는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남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만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버텼다. 혜린의 아버지 오상만은 오래전 마을 채석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 동료들에게 신망이 있었다. 어린 혜린은 아버지가 저녁마다 작업복에 묻은 흰 돌가루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늘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할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 채석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보상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어머니 정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조금씩 무너졌고 혜린은 그날 이후 아이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런 혜린이 서도윤과 얽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날은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다. 산비탈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오래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어 양동이마다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숙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혜리는 젖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친척집 문을 두드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린은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신고 온 운동화는 한쪽 뒤꿈치가 닳아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물로만 넘긴 듯 어수선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문정숙 딸이 결국 저 집으로 들어가네. 아무리 어미 병원비가 급해도 그렇지 저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다니. 서도윤이 뭐가 있어. 집도 무너져가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장터 근처에서 빈둥댄다며. 혜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정숙은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을 길게 잇지 못하는 몸이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약도 검사도 다음 달 월세도 없었다. 혜린의 인생은 늘 그런 식이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부자들이나 쓰는 단어 같았다. 그녀에게는 언제나 당장 막아야 할 청구서와 병원비, 오늘 저녁에 끓일 죽 한 그릇, 어머니의 기침을 조금이라도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 지붕을 긁으며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오늘은 혜린의 혼례 첫날이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신혼의 설렘도 축복도 따뜻한 웃음도 없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두꺼운 소미불이 개켜져 있었다. 혜리는 당연히 자신이 그 이불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으로 온 여자였고 이 집 주인인 서도윤은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남자였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비틀거리듯 걸어 들어오던 남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객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던 남자.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끝마다 더듬으며 웃기만 하던 남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다. 도윤의 허리는 반듯했다. 낮에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작업복 저고리는 벗겨져 있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흐리멍덩하고 겁에 질린 듯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오래별인 칼날처럼 차갑고도 선명한 눈빛이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은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던 서도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도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겁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온 여자였다.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 이를 악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현실감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성큼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못난 척, 가장 가난한 척, 가장 쓸모없는 척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혜린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꺼내듯 다시 말했다. 오혜린 씨,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혜린의 가슴을 세게 쳤다. 기다렸다고?
누구를? 왜? 오늘 낮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다. 홀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자리에서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신랑이라는 사람이 바닥에서 자지 마십시오. 당신은 빚 대신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오혜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이불 끝을 놓쳐버렸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끝자락. 오래된 탄광마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산골집이었다. 바람은 틈새 많은 창호지를 밀고 들어와 방 안을 서늘하게 훑었고 문 밖 감나무 가지는 밤새